일본은 문화적으로 한국에게 항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자기네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여겼던 때는 최초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이 임진왜란 할 때만 해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도자기 같은 걸 많이 훔쳐간 게 미개한 나라에서 한국 쳐들어서 테레비 훔쳐간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올려다볼 만한 나라였단 말이죠. 일본 경제가 장기 정체에 빠진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일본이 승승장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패배한 이후에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자위대밖에 가질 수가 없었죠. 이게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군국주의를 추진하느라고 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군사 쪽에 쏟았었잖아요. 근데 패전한 이후에 군대를 못 가시게 하니까 그걸 어디다 쏟겠습니까? 민간에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걱정 안 하고 어차피 군대 키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올인한 건 몇십 개라면 민간 쪽의 경제 발전에, 그게 일본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재미를 봤죠. 후방 병창비지로서.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어떤 자본주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지원도 많이 했었고, 뭐 양털 키우는 과정에 득을 봤다 그럴까요? 미국이 이제 일본 양털을 막 키운 거예요. 일본이 양이라고 한다면. 양털이 막 부실부실해져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막 삼킬 정도로 양털이 커졌어요. 이 양이 살이 찌고. 이제 그러면 미국은 항상 양털 깎기에 들어갑니다. 양털 깎기가 있었던 게 바로 80년대 플라자 합의죠. 그 유명한.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쉽게 하면 일본을 주저앉혀요. 양털을 다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원래 큰 경제적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완화됐고, 일본은 그때부터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인 어쨌든 압박, 비경제적 수단에 의해서 일본을 주저앉힌 거니까.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이제 내리막을 걸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일본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한국인과 다른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보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보수성. 한국인들은 의외로 진보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도 평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민족 심리 중에 또 하나 제가 우리 말고 얘기하는 게 인간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개방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뭘 받아들일 때 이게 인간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에요. 도움되면 다 받아들여요. 안 되면 바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개방성과 융통성으로 나타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규칙이에요.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통과 규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뉴얼 같은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없앱니다. 이거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의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그런 태도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또 좋아해요. 또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래서 외국의 IT 업체들이 한국을 주요한 시장으로 놓고 테스트를 먼저 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상품 나오면 한국에 먼저 풀어보고 반응 보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신기술, 신상품 이런 것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규칙, 이건 사람한테 보니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없애. 거부감이 없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도 규칙과 전통을 옹호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저는 경제 개발 초기에는 일본한테 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보수성, 규칙을 잘 따르는 성질 이런 게 득이 됐을 수 있었는데, 경제가 점점 창의 경제 쪽으로 가면서 창조력을 중시하는 경제로 가면서는 일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방해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이직도 잘하네요. 근데 그 이유가 사회가 자기한테 부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식. 와 문화라고 그러죠. 조화를 중시하는. 이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안에는 네가 맡은 역할을 계속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깨지 마라. 그 안에서 역할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을 그대로 고수해라.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꾸준히 했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의향이 있죠.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제에서는 일본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일본인들의 민족 심리가 결합되면서 뭐 이것 말고 더 있겠지만 일본의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이 일본은 문화적으로 한국에게 항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문화적으로 한국과 수입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자기네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여겼던 때는 최초로 여겼던 때는 그 메이지 유신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 그 전까지는 뭐 한국에 오면은 사실 일본이 임진왜란 할 때만 해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도자기 같은 걸 많이 훔쳐간 게 어쨌든 요쪽으로 치면 우리가 미개한 나라에서 한국 쳐들어서 테레비 훔쳐간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올려다볼 만한 나라였단 말이죠. 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도자기도 그 사람들한테 가면 보물이 되는 뭐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처음으로 자기네가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착각합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고기를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칼로 썰어서 먹는 이 장면. 지금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꼭 연애할 때면 꼭 고기를 써는데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사대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 데이트를 멋있게 할 때는 꼭 고기를 썰어야 되는가.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썼는데 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런 게 대단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탁 차고 이것도 썰고 총도 딱 들고 쏴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문화야. 서양 문화에 거의 열렬하게 빠져들죠. 일본 지배층이. 그러면서 일본은 다 영주식을 받아들입니다. 영국이 들어가서 제국주의 선도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영국차 그대로 갖다가 뺏겨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한국을 앞섰다는 착각이 빠졌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화는 본질적으로 심의 문화입니다. 사상적, 도덕적 이런 우월성에 기초한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의 사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은 저는 동양보다 앞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철학하면 한국에서도 서양 철학만 가르쳐서 그렇지 동양도 철학적 전통이 훨씬 더 오래됐고 우수합니다. 제가 볼 때. 대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자의 책들을 유교 책들, 유교 학자들의 책을 읽고선 계몽주의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죠. 서양에서 사실은 동양도 많이 훔쳐갔어요. 살짝 이렇게 뺏겨가지고 계몽주의도 만들고 막 이런 거지. 사상적으로 볼 때 서양이 꼭 앞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졌다고 봐야죠. 일본도 비슷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힘에 기반한 문화들을 잠깐 한국에다가 이제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뭐 시기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일부 일본의 이 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TV 프로 뭐 이런 거 보면 다 일본 거 베껴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일본 방송을 볼 수 있는 부산에서 그 일본 방송 보면 다음에 한국에서 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베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로 그게 심했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고 전쟁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도 가난했고 경제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거를 베끼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경제 성장이 좀 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금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류 같은 게 나오고 하면서 완전히 역전됐다고 봐야죠. 오히려 일본은 문화적 침체기에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힘든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 꿈을 꾸기도 하고 그때 뭐 한국을 호령했던 시절이 좋았던 사람들은 또 일본은 아예 그냥 한국 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그래요. 젊은 층은 특별하게 그런 어떤 역사적 과거에 대해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것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한국 것들을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죠. 한류라고 했을 때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나 하는 것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분석한 글들도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높게 꼽는 게 가족주의예요. 근데 이게 그 외국인들의 표현으로 가족주의고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우리주의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게 있어요. 끈끈한 우리주의가 있어요. 그게 가족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것도 그 강력한 우리주의,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한국인은 어쨌건 같이 하려고 그러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는 그 주제가 일맥상통 나온다는 거죠, 한류에.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멋있다고 느끼고 자기들은 없던 것 혹은 잃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류의 매력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한국 한류의 그 강력한 감정, 그 사람들은 이제 감정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감정 표현이 강렬하죠. 근데 일본만 해도 감정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잔잔한 호수 같아요. 감정 표현이 세지 않아서 아주 친절한 웃음과 적절한 표현, 그러다 정말 화났을 때 약간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건데 그 욕도 별게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빠가야로 하고 몇 개 하고 욕도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굉장히 뭐 이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경랑이 있는 바다, 그랬다 잠잠해졌다가 또 경랑이 있는 바다처럼 이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이 감정 표현이. 이런 점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흥미로운가 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선을 잘 끌고 나가서 교차시켜서 분치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우리 민족성과 관련 있습니다. 그 한류에도 의연히 한국인의 그 민족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인들도 흡수가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일본의 그 겨울연가가 히트했을 때도 그 일본 여성들이 그 반한 이유가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의 태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일본 남성들은 여성을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평등한 존재로. 근데 한국 남성, 그 드라마에 나온 남성은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여성을 또 존중해주고 평등하게 돼요. 이거 일본 여성들이 뼈 가는 거죠. 이러면서 또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는 결국 그 가치를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한국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한국인의 가치관이 일본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단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렇게 덜하죠. 나이 든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는 뭐 아주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그렇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한국에 나쁜 짓을 했다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으면 그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처벌을 받아야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을 욕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한국인은 열등해서 그래, 뭐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사건도 일으키냐 하면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우글에서 독을 탔다는 유언비를 퍼뜨리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죠. 일본 백성들이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대량 학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대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혐한에 잘 빠져요.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자기를 덜 괴롭히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거기서 많이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자기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죄의식,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고, 또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니까,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내리먹이는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정보 왜곡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한국의 어떤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죠. 인터넷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젊은 층은 옛날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직접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뭐 이런 거, 문학작품 같은 걸 직접 접촉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형성시켜 나가죠. 그래서 젊은 세대로 오면 올수록 혐한 분위기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 일본 젊은 세대, 특히 한국의 어떤 대한 정보를 직접 접촉하는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해요.